뻘짓하지 말고 꼭 집을 사라. 서울 아파트. 이런 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저는 절대 안 할 건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절대 안 한다고 말씀하시죠. 나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생애 주기 소득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보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최근에 토호제 풀리면서 좀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큰 센 반등장이 오다가 저는 올해 초에 그래도 뭔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 내수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사실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가리키는 많은 지표들이 뭐 물론 이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오버밸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상승의 동력, 어떤 파워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또 부동산 또 심리로 움직이는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은 확실히 떨어져 있지만 또 이제 핵심지 주변으로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거기다 토호제까지 풀리면서 확실히 분위기는 약간 이러다가 더 올라가면 진짜 더 큰일 나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매수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겁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핵심지 위주로 그래도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전히 좀 그런 분위기군요. 그 재건축 재개발을 만약에 조금 주의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좀 투자할 만한 이런 동네가 좀 있을까요? 투자할 동네는 너무 많죠. 예산이 문제죠. 네, 압구정도 너무 좋고요. 당연히 뭐 아현 뉴타운 쪽도 좋고, 뭐 한남 뉴타운도 너무 좋고, 뉴타운들 많잖아요. 그리고 강남이 이번에 토제 뭐 재건축 단지는 안 풀렸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진행이 될 거고, 강남에 있는 수많은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도 좋고, 결국은 이제 다 예산의 문제인 거잖아요. 다 투자가. 그래서 작년에 한남 뉴타운 2구역에 되게 살만한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주변도 너무나 낙후돼 있고, 재건축은 아파트만 낙후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은 막 주변이 말도 안 되게 낙후가 돼 있잖아요. 특히 한남 뉴타운 같은 데 가보면 전 실제로 많이 걸어봤거든요. 지금 3구역은 곧 될 텐데 3구역만 걸어봐도 이게 1970년대로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서울의 달, 그 옛날 한석규 나왔던 드라마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진짜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한남 뉴타운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구역에 작년에 좀 부동산 시장이 오락가락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개발은 토지권을 사는 거니까, 대지권을 사는 거니까 가격은 비싸요. 입지만 좋으면.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작년에 20억대면 한남 뉴타운 2구역에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 20억대를 우리가 투자를 한 다음에 뭐 이제 뭐 전세를 주던지 해가지고 뭐 실제 실투자금이 얼마 나올지는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20억이라고 쳐도 그거를 지금 올파포가 20억대 중반이거든요. 아무리 신축 프리미엄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그래도 한남동 거기 뭐 한강비도 잘 보일 텐데 거기와 강동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입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물건이었다라고 PD랑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팔린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그 물건이. 없어졌어요. 이거 만약에 제가 친구들, 제 주변에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무주택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한남 뉴타운 2구역은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3구역은 바로 되겠지만, 근데 3구역만 해도 6,000세대고 2구역은 2,000 몇백 세대고 4구역까지 되면 10,000세대가 넘게 들어와서 천지 개벽을 할 텐데 거기가, 그리고 입지도 워낙 좋고요. 반포대교 한남대교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봐라. 뭐 어떻게 좀 너가 자금을 땡겨서 뭐 대출을 받든지 뭘 해가지고 해봐라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데 좀 이제 안전마진이 있는 곳들이 재개발 구역들을 보면 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마진 있는 곳들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무조건 압구정이야, 난 무조건 한남동이야, 이럴 필요는 없고, 뭐 예산에 맞춰서 쫙 이게 지도에 들어오잖아요. 내 예산이 예를 들어 30억이다 이러면, 또는 20억이다 이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구역들이 들어올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팔로우 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어느 구역을 꼭 정하고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터보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5억이 있다, 뭐 10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에 84제곱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과연 지금 신축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반포 대비로 몇 프로 따라갈까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반포 대비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들어와 봐야 알지만 반포 정도 고급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에서 85%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0%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반포가 예를 들어서 뭐 84제곱미터가 뭐 55억이고 이러면 85%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80% 곱하면. 그럼 그 정도 봤을 때 안전마진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참 어려운 투자가 또 재개발 투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네. 터보님이 보시기에 재개발 투자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재개발 투자도 그냥 일반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은 뭐 재건축은 좀 다른데 뭐 압구정 3구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낙후됐고 살기도 이제 힘들어요. 사실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테리어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 그래 압구정 상권도 좋고 옆에 현대백화점도 있고 좋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재개발은 얘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좀 금융상품처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주택을 투자하는 게 투자 겸 이제 실거주를 하는 게 사용 가치도 있으면서 투자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늘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뻘짓하지 말고 꼭 집을 사라. 서울 아파트. 이런 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근데 그럼 어디를 사야 되냐? 이건 뭐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재개발은 내가 이걸 사용 가치를 누릴 수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처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금융상품 보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 실제로 규제가 어떻게 풀려서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분담금 계산해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10년 후에 될 거다, 5년 후에 될 거다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5년, 10년에 따라서 언제 되냐에 따라서 금융 비용이 완전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금융 비용을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마진이 있는 걸 찾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뭐 압구정 재건축 같은 경우는 몸테크라도 좀 할 수 있잖아요. 뭐 네네. 재개발은 전혀 못하지만 네네네. 몸테크 하면서 투자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안 할 건데 아,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절대 안 한다고 말씀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나름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생애 주기 소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몸테크를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몸테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진짜 관청까지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입주권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테크를 한다는 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15년이고 20년이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신에 내가 15년을 버티면 뭐 15억을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생애 주기 소득이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이다라고 하면 세후로 15억을 버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걸 네. 모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15년을 존버를 하면 1년에 1억씩 버는 거잖아요. 근데 1년에 세후로 1억을 더 추가 소득을 얻는 거는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세후로 1년에 10억, 20억씩 벌어. 왜 합니까,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애 주기의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의 가치를 지금 현재 벌 수 있으니까 더 현재 삶에 더 충실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서울 시내 어떤 입지들도 많이 변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이런 부촌 동네가 좀 바뀔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저는 계속 이동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주거지가 상업지보다 더 느리게 이동하는 경향이 확 뚜렷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남 개발의 역사를 볼 때도 1970년대에 강남 개발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정부에서 땅 장사를 했었고 그리고 강남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학교도 강제로 막 배치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 부촌으로 떠오르게 된 게 20년 후란 말이에요. 7살 때부터 반포에 살았는데요. 옛날에는 서리마을하고 방배동 그쪽이 부촌이었고 그 한강변에 있는 그 지금 반래퍼랑 아리팍이랑 이 자리는 약간 그 안에서는 서민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네. 아파트 가격도 엄청 그러니까 집값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그래서 얼마든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그리고 개발 정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터보님, 터보님은 좀 부자 동네에서 그래도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이런 뭐 이유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보면요. 이제 전통 부촌이었었던 성북동 그리고 평창동, 설해마을에서 이제는 부자들이 좀 떠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로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유는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북동, 평창동이 예전에 뭐 청와대도 가깝고 종로 업무지구랑 워낙 가까우니까 거기 살면 실제로 직주 근접이 되게 좋았던 동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무지구의 상당수가 되게 다양하게 뻗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지구의 대체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북 평창동이 살기가 불편해요. 거기 사시는 오래된 부자들은 불편해도 살아요. 이 말을 다시 받아보면 성북 평창동이 그 고유의 분위기도 있고 뭐 주택가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아직까지도 재벌들도 많이 살고 부자들도 많이 살지만 많이 떠나는 이유를 보면 2세, 3세들이 안 살고 싶어 해요. 그들은 젊고 충분히 더 어떤 액티브하게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람들하고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성북 평창동 막 이런 한남동 뭐 이태원동 여기 주택가가 아니면 다 아파트 후졌고 층도 낮고 막 이렇게 되게 좁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가격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기존에 살았던 사람만 살고 유입은 거의 없고 이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정체돼 있는 거죠. 뭐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네요. 직주 근접과 어떤 살기 불편한 부분에 대한 대체 가능지들이 많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토우님, 제가 좀 궁금한 게 부자들은 투자 정보를 좀 어디서 듣는 거예요? 제 주변만 놓고 보면 PB한테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PB들이 추천해 주는 거를 지인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거 집단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은행이나 증권에 있는 PB들 그리고 네네. 지인들 간에 공유하는 이런 네네. 정보들이 굉장히 좀 알찬 정보가 많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뭐 이민 정보만 해도 뭐 요즘에 한국의 구조적 성장이 끝나고 이민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상속세도 너무 높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속세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은 부자 순유출 국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민이라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되고 이거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근데 내 아는 지인이 싱가포르 이민 갔는데 너무 좋대. 그럼 나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중고 집단에서 누군가가 뭘 했는데 좋았대. 이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중고 집단이 좋아야지 되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선호하는 게 또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뭐 트로피 하우스의 성격도 있고 실제로 사용 가치도 높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사람들하고 커넥팅 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으니까 그걸 또 넓게 보면 또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자, 그럼 뭐 앞으로도 이런 어떤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이 부를 가르는 척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중은 낮아지되 유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950년부터 이제 한국 경제 발전사를 쫙 보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000년대 한 중반까지 후반까지 한국 부자들의 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부동산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결국은 깔고 앉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고 공장을 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자기 건물에서 병원을 했는데 30년 후에 병원으로 번 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해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농촌을 떠나고 다 서울로 몰려왔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 성장기에 결국 이제 땅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 지표를 그냥 반영하는 거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고도 성장기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았는데 구조적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살아갈 때 지금까지 50년 동안 있어 왔던 그 정도까지 그 부동산이 불을 가는 척도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대한 사회 트렌드 변화인데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한국에서 신흥 부자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다 IT 쪽이에요. 뭐 네이버, 이혜진 의장님, 뭐 카카오 김범수 의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뭐 대기업처럼 큰 회사가 아니더라도 뭐 게임 회사 뭐 몇백억 하다가 몇백억 엑시트한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IT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미디어 커머스 하는 애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엑시트를 했고 5년 전에는 플랫폼 회사 하는 애들이 또 엑시트를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를 보면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 하는 게 디지털 세계. 저는 디지털 세계가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보면 그걸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의 공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실물 자산에서 디지털 세계로 넘어가서 그걸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큰 부를 일구게 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뭐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돈을 벌면 실무자산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이 불을 가르는 척도가 뭐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사실 양심 있는 괜찮은 중개인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명시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